네,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제목이 코비드-19과 여성 건강, 윤리적 도전과 의료인의 역할 이런 제목이고요. 강사는 우리 김새롬 선생님이시고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센터의 예방의학 전문의십니다. 충남대에서 의학사를 하시고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입니다. 저는 오늘 원래 코로나19와 여성건강을 제목으로 발제를 부탁받았었는데요. 제가 젠더로 살짝 그 내용을 바꾼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젠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여성 건강 그리고 섹스, 젠더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젠더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인용했던 이제 섹스, 젠더와 건강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하는 낸시 크리거의 논문은 2004년에 나왔는데요. 이후에 2020년, 2019년에 란셋과 BMJ에서 아예 이제 젠더 이쿼티 놈 헬스라는 제목으로 이 특별호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보건의료 영역 안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주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003년에 출판된 낸시 크리거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별과 젠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이제 70년대 이전까지 보건학과 생의학 연구에서 젠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섹스와 젠더가 서로 교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되거나 이제 뭐 나는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할 때 섹스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젠더라고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에 학술 영역과 일상 영역 모두에서 이제 그 생물학적 결정론을 논박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언어학적인 전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그 용어 자체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섹스와 젠더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기 시작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WHO가 2008년에 이제 발표를 했던 보고서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의 리스크 팩터들,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안에서 젠더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팀에서 이제 정리한 어떤 개념적인 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어떤 교육을 받는지, 노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계층적이고 구조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적인 가치와 규범, 실천 행태 같은 이런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이제 질병, 장애 손상에서의 차별적 노출과 취약성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건강 연구, 그러니까 보건의료 지식 생산 그 자체에서의 편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회경제적 결과 그리고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틀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해에 입각해서 이제 보건의료 안에서의 젠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굳이 젠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과는 다른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안녕의 불평등을 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하고 욕구를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쉐이핑하는 수행적인 특성으로서의 젠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젠더는 단독으로 작동할 때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과 이렇게 교차하여 작동하는 대표적인 크로스 커팅 팩터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무엇이 의학의 연구 주제가 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이제 건강 정책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 안에 이제 젠더화된 편향이 작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젠더화된 건강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좀 과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젠더는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변화 가능한 분석 범주이자 이제 성별화된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식 틀로 젠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 건강 필요에 대한 보건의료의 체계의 책무입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용자 관점 그리고 의료 제공자 관점에서의 코로나19와 젠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19에서의 성차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사망률이 더 높고 이제 나라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한 1.4배에서 1.7배 정도 남성들이 더 많이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코비드-19 말고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성호르몬과 염색체, 유전자와 후성 유전적 요인 모두에서 면역 반응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가설과 증거들이 있고, 이제 예컨대 이제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접촉에 있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국가 통계에서 성별 연령 보정 치명률을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별 구분한 자료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공을 하다가 4월 19일까지 제공을 하고 이후에는 제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를 직접 이제 성별 연령 층화 치명률을 구해보았는데요. 이제 이 성별 연령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남성과 여성 사망자 수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치명률은 1.57%로 아주 똑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연령 보정을 하고 나면 남성에서는 1.73%, 여성에서는 1.13%로 남성이 더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초의학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찾아보았던 것 중에 생쥐나 오랑우탄에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키면 수컷에서 더 많이 사망하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같은 연령대에서 심장병, 당뇨처럼 동반성병이 남성에서 더 유병률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율이 남성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성의 높은 치명률에 기여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기 요양 기관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다수가 장기 요양 기관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유리함은 이제 여성에서 있지만 전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치명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와 같은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임산부일 겁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산율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임산부들이 산전 진찰을 하거나 의료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덜 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작년 내내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덜했지만 지자체 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산부인과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 장비들을 버스에 싣고 찾아가서 이제 산전 진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지역에서 사실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역 조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모두 중단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산모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까지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이용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경험하고 계시다시피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들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아예 그 남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모 혼자서 출산을 겪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모두 제왕절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 사실 의료 영역에서는 성생식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임신 중단을 비롯해서 최근에 법률이 많이 변화했던 이런 그 혼란 속에 있었던 많은 의료 제도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이제 형법보자보건법도 개정되지 않아서 입법 미비인 상태에서 특히 대구 경북의 그 집단 감염 사태 시기에 이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여성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코로나19 그 자체로 인한 감염 외에도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제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몸이라는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신고를 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및 청소년 지원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청소년들,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그루밍 성범죄라던가 더 많은 위험을 접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의학 지식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이었고, 그래서 아직 임산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 질병관리청은 이 대응 지침에서 임산부는 65세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매뉴얼을 썼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학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미국 산부인과 학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그 제왕절개를 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출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굉장히 초기부터 입장을 내고 이를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에서도 코로나19의 수직 전파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신생아에서의 감염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모가 마스크만 착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질식분만을 할 수 있고 제왕절개의 이득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예컨대 이 내용들은 제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좌측에 있는 기사는 작년 3월에 이제 부산에서 어떤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진된 이후에 출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후에 대구에서 우리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7명 정도의 산모가 그 감염이 되었었는데 그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서 약간의 고생 끝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분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간을 보시면 이분이 임산부이시면 바로 그 병원으로 입원해야지 집에서 대기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분만이 필요해진 상태에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실 21년 1월에 제주대병원 분만 건의 경우에도 이분이 갑자기 진통이 임박한 이후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기존의 지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산부라고 해서 병원에 다 입원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제가 이제 작성한 한국 기사 스크래핑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을 마쳤고 그 아이에서 코로나19는 확진되지 않았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이제 기사들입니다만, 이제 굉장히 미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100% 다 제왕절개를 하고 있고, 음압수술실에서 심지어는 이제 수술방 한쪽 라인을 쭉 다 비워서 이제 그렇게까지 방역 조치를 해야 될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강력한 방역 조치 하에서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고열 임산부가 진료를 거부받아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3시간을 119 타고 헤매다가 결국 사산한 사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긴급한 의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비확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팬데믹과 교차하는 여성 건강에서의 필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여기는 영국 산부인과 의학회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19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내 파트너를 출산을 하는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들이 파트너와 함께 분만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제 파트너가 마스크를 쓸 수 있으면 그리고 확진자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함께 출산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윤리적인 의료 시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산과적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사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동의에 의해서 허락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대우를 당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컨대 강제적이고 동의 없는 피임 시술 같은 거 한국에서도 사실 70년대 가족계획 시기에 없었다고는 말하기 힘든 그런 시술들을 이제 상과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한국에서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과적 폭력에 포함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안전한 산전진찰과 분만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그 의료 접근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들, 여성 당사자가 분만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모자동실이라던가 생애 초기 돌봄에 파트너가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아무리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오전 세션에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들의 이해와 이득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득을 계량해 보았을 때 반드시 이것이 올바른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결정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의료 이용 파트에서 썸업을 하면 여성 건강 필요에 대한 보건의료의 책무는 굉장히 이제 넓고도 다양하여 모든 것을 지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심지어는 봄에 확진되었다가 완치가 되어서 이제는 분만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산모조차도 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레벨 D 방어복을 입은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제왕절개 분만을 한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그 동의가 없는 의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컨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우리 의료 전문가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지식을 생산할 책임은 사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개인 의료 필요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 집단들의 집합적인 목소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특히 조직 내 정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거시적인 층위에서의 논의는 오전에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조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와 젠더 격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시 레벨에서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장 100% 남성이었고, 이제 보건의료 인력 중에서도 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성 의사 전문가들이었고, 오히려 코로나19 환자를 베드사이드에서 보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은 상황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나 전문가로서의 발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역할을 계속 맡았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예컨대 그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70%가 여성이지만 여기에 대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슬라이드이고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를 보시면 이제 젠더가 직종과 교차하는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충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 이제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병동에 배치되기도 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클레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동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정보에 기반한 인폼드 컨센트를 받는데 이 노동자의 업무 부담과 업무 배치에 있어서는 인폼드 컨센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 통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위험 부담에 있어서도 이제 직급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라던가 이제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은 여기에 왔던 노출된 사람들을 이제 아주 안전하게 14일 동안 병원에서 잘 보호하게 만드는 것인데 본인들은 뭐 일을 하다가 방호복이 뜯겨서 위험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이제 자가격리하지 못하고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불안 때문에 이제 나도 선별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소모되고 그리고 이런 소진이나 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자원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보상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런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지역마다 조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건의료 노동자 K방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우리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이제 주로 관리자인 의사직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모종의 딜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실은 그 다음 날까지 병동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관리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정말이지 3시간, 6시간 만에 병동을 비워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받게 된다거나 이후에 이제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룰을 좀 바꾸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노동자의 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안에서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를 다시 이제 상상해 보시면 이것이 젠더와도 항상 교차해서 작동하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보건의 책무, 저는 이제 임상 프랙티셔너가 아니니까 퍼블릭 헬스 인구 집단 건강에서의 책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불평등을 다루어야 할 공중보건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되었는지, 그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개입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의 것인지, 그를 통해서 전문가주의적 신뢰를 얻어야 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논의도 이제 같이 많이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번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으로 우리 서울대 소아청소년과의 김민선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그 서울대에서 의학과 석박사 하시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임상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좋은 사실 토론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롬 선생님의 어떤 그 자료를 받고 저도 되게 새로운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젠더의 관점으로 사실 잘 나누어서 고민해 보지는 못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의료 이용자 측면이랑 제공자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용자 측면에서는 뭐 사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그래도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좀 적긴 했지만 역시나 산모의 어떤 선택권 문제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소아과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수가 출생을 하고 조산아 출생을 하면 사실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캥거루 케어이고, 그리고 이제 산모들이 사실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입원해 있고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 상황을 어려워하고 애착 형성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상황에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거의 원천봉쇄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시해 주신 산부인과 학회나 이제 왕립 산부인과 학회 발표 가이드라인처럼 우리도 전문가 조직이 어떻게 위험과 이득을 섬세하게 계량을 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의료 제공자 부분은 사실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에게 충분한 개인보호구 제공이나 적절한 인력 수준 확보하는 거, 임시주거 보장하는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사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지속적인 소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중되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감염 이슈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또 가중되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김세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사실 좀 다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현장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들이 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청소노동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체계화된 의사소통 구조를 사실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계, 아까 이제 그 예시로 들어준 말씀에서 수간호사가 이제 아래로 내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실 그러면 의사결정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구조를 각 병원 안에 뭐 서울대병원처럼 뭐 큰 병원들이야 어떻게 보면 또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병원들의 규모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대응에 참여한 병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참여하게 이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조금 들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위기 부담이 특정 집단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동의 절차를 걸치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초기 대응에 굉장히 많이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자들도 몰아치는 상황,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직원들 불러서 갑자기 병동을 비우는 그 상황, 아마도 그 결정하기까지 안 하려고 병원은 끝까지 버텼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하기까지 결정하는 것을 밤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비우는 그 상황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던 상황들에서 이게 전체 구성원들과 이것을 논의하고 다시 결정하고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동의를 받아서 정하고 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일정이 늦어지는 것들, 며칠의 시간들이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조금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들이 이제 갖는 어떤 부담들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들어서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맞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김세롬 선생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1분 남았는데, 네, 잠깐. 제가 예. 시간이 촉박해서 이야기 못했던 내용들을 다 다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보고서에 있는 그 제안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사소통 연락망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이제 블라인드 이런 걸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노조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공유했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번에 우리 환자가 몇 명이 올 건데 그 환자 보기 위해서 어디를 비울 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사내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노조를 통해서 뭐 어떤 그 불안한 내용이 있으면 그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감염관리실에서 그냥 그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보를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부분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조금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초반에 급함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작고 큰 이제 기전들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행히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 시간에 맞게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